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우리가 1교시 때 태아의 법적 권리를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그랬죠. 개별적 보호주의를 갖다 취하는 거니까 우리 민법은요, 법에 규정된 것만 태아한테 인정을 해주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안 주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법에 규정된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태아한테 인정하는 권리는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뭐였느냐? 불제대 유유라고 그랬습니다. 불법 행위에 기초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재산 상속권, 그 다음에 대습 상속권, 유류분권, 그 다음에 유증에 있어서의 수증 능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나씩 보는데요. 자, 오른쪽 밑에 보시게 되면은요, 민법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 능력 이렇게 되어 있고, 반가로 1번에 보시면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불제대 유예 이렇게 단순하게 줄 수도 있고요. 가불병의 관계로 둘 수가 있어요. 가불병의 관계. 자,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불법 행위에 기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태아가 임신 중일 때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게 되면 그 손해배상을 따가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태아 A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을이라고 하는 의사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합니다. 진료를 했는데 이때 의사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약물 투여를 다 잘못을 했습니다. 약을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약물 투여를 다 잘못해 가지고 그 결과 요 태아에게 과실에 의해 가지고 이때 태아에게 손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뇌 손상을 갖다 입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장애가 발생이 돼가지고 장애아로서 출생하게 됐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임신 중일 때 요 상대방 을의 과실, 즉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 태아는요, 임신 중일 때 바로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살아서 출생을 하고 나서 법정 대리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 물원회를 청구할 수 있는 거, 물원회.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일 때는요, 출생이라고 하는 전부 노출을 다 거치지 못했으니까 임신 중일 때에는 절대로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임신 중일 때는 권리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갖다가 법정 대리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아를 위한 법정 대리인이 민법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정 대리인은 오로지 제한 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법정 대리인을 일단 인정을 하는 것이고, 태아를 위한 법정 대리인도 없고 권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법정 대리인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아한테도 법정 대리인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불법 행위에 기초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 이러한 것들은요,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해야지만 권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때 출생하고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물어내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걸 물어내느냐? 이때는요, 치료비와 같은 경제적 손실, 요것도 당연히 물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그래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 그래서 이 위자료는요, 앞으로 평생 동안 장애를 했다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태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다가요, 요 시험 지문에다가 임신 중일 때 태아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태아가 뇌 손상을 갖다가 있고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즉시 청구하지는 못한다. 이때는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위자료는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때 뇌 손상이 발생한 그때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뇌 손상이 발생한 때를 갖다가 되돌아가지 않고 살아서 출생한 때를 갖다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상태가 호전이 될 수 있으면 어머니가 치료한 비용은 못 받는다는 결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문제됐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 사례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태아이를 갖다가 임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때 을이라고 하는 요 운전자가 있는데요.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갖다 잘못 봐가지고 역시 과실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사고를 갖다 일으켜가지고 이때 어머니가 장애인이 됐습니다. 장애인이 됐고 이때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때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이 태아 자신은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 어머니의 장애에 대한 정신적 충격 요것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당신 때문에 내가 평생 장애인 어머니를 갖다가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거 물어내세요라고 하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따라서 태아는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계 존속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는 그 손실도 청구할 수가 있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요 어머니가 있었고 태아이가 있었어요.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와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사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있었을 때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머니가 사망을 하고 이때 태아이가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이때 태아는요. 어머니가 물어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다가 상속받아서 어머니의 권리를 갖다가 상속받아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또 아버지가 강도를 만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태아가 임신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물어내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직계 존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청구하지 못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요. 갑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이렇게 사망이 됐습니다. 사망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때 태아는 현장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의료진이 와가지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요 태아는 살려보자 해가지고 의료진이 해가지고 조산이 됐습니다. 조산이 됐는데요. 이때 태아가요. 너무 일찍 조산이 되다 보니까 30분 만에 사망이 됐습니다. 이때 현장에 도착한 요 병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내의 생명침해를 이유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어도 요때 태아 A에 관한 것도 청구할 수 있냐? 요게 문제가 되죠. 조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출생을 거친 거죠. 전부 노출을 거쳤으니까 요때 현장에 도착한 아버지는 아내 갑에 대한 생명침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아 A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조산이 된 게 아니고 사산이 됐다. 사산이 됐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지 못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요. 현장에 도착한 아버지는 갑에 대한 것만 청구할 수가 있고 태아 A는 사람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생명침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례를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 자신에게 발생을 했을 때 살아서 출생을 해가지고 그때로 들어가서 청구할 수가 있고 태아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고 직계 존속에 대해서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한 이상 생명침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조산이 되면 이때에는 살아서 출생을 했으니까 현장에 도착한 아버지는 둘 다 생명침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지만 사산이 됐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권리는 하나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사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법행위에 기초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사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재산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죠. 재산상속입니다. 자, 이 재산상속인데요. 재산은 이 상속의 순위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상속은요. 1순위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직계비속 공동상속이고요. 직계비속이 없으면 그때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고 직계존속이 2순위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도 없다, 자녀도 없다, 부모님도 없다 그러면 3순위로 형제, 자매가 받고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사촌의 친족이 받는 겁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국가귀속이죠. 국가귀속, 한국은행의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산상속에 있어서는요. 태아도 살아서 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살아서 출생을 해도 재산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 태아가 자본주의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아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요. 요 갑에게는 을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병이라고 하는 3살 난 요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요. 태아 A를 임신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심장이 멎자마자 상속이 개시가 되죠. 이때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것은 심장정지십니다. 심장정지 사망이죠. 사망이 있게 되면 그 즉시 상속이 개시가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공동상속하죠. 태아는 지금 출생한 게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임신 중일 때 바로 상속받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살아서 출생을 했습니다. 3개월 있다가. 그래서 7월 10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월 10일 날 이렇게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했던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속을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때를 갖다가 되돌아가서 소급해서 요 때를 기준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만약에 늦은 때를 딱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전부 다 써버릴 수가 있으니까 태한테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제대 유유는 전부 다 문제됐던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요때 태아는요 법정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나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되돌려 주세요라고 하는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습 상속입니다. 대습 상속은 대를 이어서 세습하는 거라 그랬어요. 대습 상속입니다. 대습 상속.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재산을 갖다가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있고 병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태아 A를 임신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이 된 거죠. 이렇게 사망이 돼버리게 되면 이때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없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직계비속이 단독으로 상속하죠. 이때 단독으로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생사불명의 상태가 돼가지고 도대체 어디 간지 모르겠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서 출생한 요 태아가 요때 아버지의 빈자리를 갖다가 세습받는 걸 따르는 대습상속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유류분권. 이 유류분권은요 민법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고 민법을 여러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일방적으로 법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권은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태아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을 갖다가 중간에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만석군입니다. 임야도 많이 가지고 있고 농지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 그 곡식이 만석이 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천석군, 만석군 엄청난 부자였지 않습니까? 보릿고기가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엄청난 부자인 아버지는요 보통 일을 했다 하지 않고 이때 을은 아내 되시는 분이 전부 다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도포 쓰고 아니면은 모시적담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들고 안경 끼고 산 넘고 물 건너 마을을 갔다가 20개쯤 지나가지고 요때 B라고 하는 여성하고 눈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많다. 돈이 많으니까 나하고 첩이 될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 첩제도로 가는 것 갖다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가 됐던 그 다음에 구한말이 됐던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6.25 동란이 끝나고 적어도 1980년대 초반까지는 돈 많은 사람은 부인을 갖다가 많이 거느려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나쁜 도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불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칠거지약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투기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 아버지가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랬더니 이 을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병이라고 하는 5살 난 자녀가 있고 정이라고 하는 3살 난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임신까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만삭의 몸으로서 요걸 갖다가 머슴이라든가 일꾼들 갖다가 전부 다 일하는 사람들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인간은 한눈을 갖다가 팔고선 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망하면 내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줄게. 그러니까 첩이 되죠. 홀딱 넘어간 경우죠. 해가지고 이렇게 사인증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하면 재산을 갖다가 공짜로 줄게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요 사인증여는요 이걸 우리 법이 금지하는 계약이 아니죠. 따라서 사인증여는 요건만 갖추면 요거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유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하면 줄게 그래가지고 첩관계를 딱 맺었죠. 그리고 나서 사망이 됐습니다. 사망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계약의 효력이 있으니까 요 사람이 와서 이 재산을 다 전부 다 가져가죠. 그러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력한 것은 가족들이 노력한 건데요. 재산 형성 과정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여한 적도 없는 이러한 인간이 중간에서 전부 다 가져가니까 이때 상속인들은 일정 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호적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전부 다 가져가고 이게 효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높은 데 올라가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갖다 이렇게 손잡고 올라갑니다. 자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엄마 여기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뛰어내리지를 못합니다. 뛰어내리지를 못하니까 다시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행상도 하고 그다음에 막노동도 하고 그다음에요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자녀를 갖다가 기르고 자녀들은 그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가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0대 그다음에 50대가 됐을 때 더 이상 대한민국에 우리 어머니처럼 고생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안 되겠다. 따라서 이때 4인징의 전체를 했다가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집안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은 인간이 전부 다 가져가게 되면 이때는 일정 부분을 갖다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 집안 재산은 이쪽에서 노력한 것이지 이쪽에서는 절대로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이 재산을 갖다가 중간에 전부 다 쓱싹 해가지고 가져가게 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걸 다 인정하시 바로 유리분권입니다. 따라서 태아도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자기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습니다.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이상한 사람한테 전부 다 재산을 다 증여하고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은 우리 집안과 전혀 무관하게 재산을 갖다가 형성하는 과정에 아무런 노력도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 바로 형성권으로서의 유리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라든가 그 직계비속, 그래서 배우자라든가 직계비속을 최근친이라고 하고 최근친은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되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라든가 형제자매라든가 사촌의 친족은요 상속재산의 3분의 1을 되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증. 자, 이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인데 이 유증은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네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증에 있어서는 태아도 수증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증여라든가 사인 증여와 같은 것은 요거는 태아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계약입니다. 공짜로 줄 테니까 받을 테냐? 태아가 네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요. 아저씨가 사망하면 줄 테니까 받을 테냐? 네, 태아가 네 역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증여와 사인 증여는 태아가 네라고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고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 대신해 주는 것도 민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하고 사인 증여는 태아가 못 받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집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을이라고 하는 녀석이 태아를 갖다 임신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너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태아가 네라고 하는 승낙을 못 하니까 계약이 안 되죠. 이때 어머니가 대신하는 거 민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태아를 위한 법정 대리인 민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때 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을이라고 하는 요 임산부한테 태아한테 아저씨가 사망하면 죽게 아저씨는 할 수 있지만 태아가 네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증여하고 사인 증여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유증은 왜 받느냐 이거죠.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아니고 유언에 의한 증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재산을 갖다가 많이 갖고 계십니다. 자수성가하셨어요. 돈을 갖다가 많이 벌었는데요. 이때 외아들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고 태아애를 임신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기를 했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때 하필이면 병원에서 요 할아버지한테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라는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를 갖다가 보지도 못하고 가니까 참 미안하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사망하게 되면 너는 외아들이니까 내 재산을 갖다 전부 다 가지지만 내가 할아버지로서 손자한테 주는 게 없으니까 서운하다. 그러니까 너 다 갖지 말고 요거 하나는 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태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유언을 갖다가 집행한 유언 집행자라든가 유언자한테 하는 거니까 요건 역시 태아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증여와 사인 증여는 태아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수증 능력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증여하고 사인 증여는 계약이니까 태아가 네라고 하는 승낙 의사표시를 못하는 거니까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지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지청구권 괄호쳐 놓으시고 인지청구권은요 앞에서 공부했던 거죠. 어떠한 권리요? 혈연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권리입니다. 혈연관계. 자, 그래서 혈연관계를 딱 확인시켜주는 거니까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내 어머니가 맞습니까? 내 자녀가 맞습니까? 이렇게 혈연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인지청구라고 하는데요. 요 인지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청구권은 요거는 현행법상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들 독감이 유행이 돼서 그래요. 자, 아버지에게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요 어머니한테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현행법상 인지청구를 따라 인정을 해주지만 어머니한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태아에게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남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요. 을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태아이를 임신 중에 있어요. 이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아이 내 아이 맞죠?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때 어머니는 이미 태아를 임신하고 있으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기하고 이미 임신 중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내 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청구권은 어머니한테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요. 태아는 의사표시 못한다 그랬죠. 당신이 내 아버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어머니가 대신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인지청구는 현행민법상 아버지에게만 인정이 되고 어머니라든가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태아의 권리에 관해서 인지청구라고 하는 것은요. 현행법상 아버지한테만 인정된다고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 밑에 보시면은 태아의 법률상 지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태아의 법률상 지위인데요.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갖다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제대 유유 5가지만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5가지에 걸렸다가 언제 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임신 중일 때 바로 주자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아니야 살아서 출생하고 나서 주자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정지 조건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지 조건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요. 태아에게 불제대 이유를 갖다가 해제 조건에 의해서 인정하자라는 해제 조건설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행위에 기초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 재산상속권, 대습상속권, 유류분권, 유증에 있어질 권리능력 이러한 것들은 언제 줄 것이냐. 정지 조건이라는 얘기는요. 불확실한 사실이 완성이 되면 그때 주자는 얘기예요. 완성이 되면 주는 거니까 완성 전에는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설은요. 불확실한 상태가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나중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는데 없던 걸 새롭게 주는 거죠. 없던 걸 새롭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태가 완성이 되면 없던 것을 갖다가 새롭게 주는 조건을 갖다가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은 뭐야? 예, 나중에 주는 거, 나중에 주는 거. 해제 조건설이죠. 해제 조건설은 뭐예요? 요거는 불확실한 상태가 완성이 되면 가지고 있었던 권리 능력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 그래서 불확실한 상태가 완성이 되면 뺏는 거죠. 뺏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뺏는 거니까 이미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리 주는 거야, 미리. 자, 그래서 정지 조건설은 나중에 주는 것이고 해제 조건설은 미리 주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주기 위해서는요, 태아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인가 권리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주는 것이지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권리를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지 조건설은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자, 이 살아서 출생하면 요거죠. 이 살아서 출생하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확률은 100%에 가깝지만 예기치 못해서 의료사고라든가 그 신체적 특이성에 의해 가지고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조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됐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되돌아가서, 즉 불제대 유유가 있던 때로 되돌아가서 가지지 못했었던 권리 능력을 새롭게 취득 주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은요, 살아서 출생함이라는 요것이 완성이 되면 그때 멈추고 있었던 권리 능력을 비로소 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출생하면 나중에 주는 것이 바로 정지 조건설입니다. 그러면 해제 조건설은 뺏는 거라고 그랬죠. 뺏는 건 돌아가셨을 때 뺏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자, 그래서 태아가 사산하면, 즉 태아가 돌아가시면 그때 문제됐던 시점, 그래서 소급해서 불제대 유유가 있던 때로 되돌아가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권리 능력을 뺏는 거예요. 뺏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태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다 쉬운 거예요. 정지 조건설은 불확실한 상태가 완성이 되면 나중에 새롭게 주는 거죠. 나중에 새롭게 주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해제 조건설은 뭐예요? 불확실한 상태가 완성이 되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걸 때가 뺏는 거죠. 뺏는 건 돌아가셨을 때 뺏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자, 그러면 살아서 출생하면 준다는 얘기는 출생하기 전에는 없었던 거죠. 따라서 출생하기 전
임신 중일 때에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 자체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태아가 임신 중일 때 권리가 없으니까 요때 가지고 있는 게 없죠.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요때는 태아를 위한 법정 대리인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조건설의 견해에 의하게 되면 임신 중일 때에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를 못 가져가고 임신 중일 때는 태아로서 권리가 없으니까 법정 대리인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임신 중일 때 태아가 권리도 못 가져가고 보호를 갖다 받을 수 있는 법정 대리인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태아 자신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태아 이외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 제3자 보호, 제3자를 갖다 보호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지조건설의 견해를 우리는 학설이 아니고 판례가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딱 하나요. 우리 민법 조문 1118개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태아를 위한 법정 대리인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태아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이 없으니까 너도 법정 대리인이 없네. 같은 표현 해가지고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에 태아를 위한 법정 대리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제조건설이죠. 사산하면 가지고 있었던 권리 능력을 갖다가 뺏는다는 얘기는 사산하기 전까지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사산하기 전 임신 중일 때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태아는 임신 중 태아일 때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임신 중 태아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보호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거죠. 법정 대리인. 요걸 갖다 우리는 학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학설. 그래서 학설은 왜 이걸 갖다 주장을 하느냐. 법의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학설은 딱 하나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이 돼서 100%에 가깝게 살아서 출생할 확률이 높은데 왜 법을 갖다가 빨리빨리 만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살아서 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미리 주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의료기술이 발달이 됐으니까 빨리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해제조건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지조건설하고 해제조건설의 견해는요, 불제대 유유라고 하는 5개의 권리를 언제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다툼인데요. 임신 중일 때 바로 주자라고 하는 게 해제조건설이고,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주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지조건설입니다. 이 정지조건설은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 주장이 됐던 거예요. 왜? 미리 줘봐야 사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는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준 걸 갖다 기초로 해서 법률관계 진행이 돼버리면 다시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래 나중에 줘도 늦지 않으니까 나중에 주자라고 하는 것이 정지조건설이고, 이건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주장이 됐던 겁니다. 줘봐야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사산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해제조건설은 뭐예요? 의료기술이 발달했을 때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이를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단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통점. 정지조건설이 됐던 해제조건설이 됐던 태아는 반드시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불제대 유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조건설이 됐던 해제조건설이 됐던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니까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은 무조건 불제대 유유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불제대 유유. 따라서 이때 정지조건서로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없었던 권리 능력이 발생이 되니까 태아는 권리를 가져갈 수가 있고, 해제조건설의 견해에 의해서도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걸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견해를 놓고 봤을 때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사산을 하게 되면 정지조건설에 의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해제조건설에 의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 도표를 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왼쪽에 외국인의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88쪽이죠. 자, 그래서 외국인의 권리 능력이에요. 자, 외국인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도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심장이 뛰고 있으면 외국인도 권리 능력자죠. 그래서 사람은 심장이 이렇게 딱 있으면 전부 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전부 다 권리 능력자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도 국적을 갖다가 대한민국을 갖다가 국적을 갖다가 안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국적자라든가 외국국적자를 말하는데요. 이 외국인도 사람이니까 외국인도 당연히 권리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외국인의 권리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외국인의 권리 능력은요, 원칙적으로 사람이니까 평등하게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국인, 내국인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권리 능력은 평등하게 주는 게 원칙이에요. 평등하게 주는 거.
너는 까만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밥 먹으면 안 돼. 너네 나라 음식만 먹어야 돼. 또 너네 나라 까만 나라는 뜨거우니까 집을 갖다가 주로 안 자고 바깥에서 자는데 너는 바깥에서 자야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한하는 건 뭐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가져가지만 외국 사람한테는 일부러 다 안 주는 거죠. 쉽게 차별한다는 얘기예요. 차별주의 그러면 어감이 안 좋으니까 상호주의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상호주의란 말을 써요.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제한. 이때 상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 국민이 대접받는 것처럼 그 나라 국민을 대접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가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데 그 나라 국민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상전을 갖다가 모시도 이렇게 떠받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존심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상호주의가 있는데요. 이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에 관해서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부동산을 갖다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는 거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은 상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요. 무체재산권, 그 다음에 정신적, 지적 창작물 있죠? 그래서 지식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무체재산권, 지적재산권 다 쓰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창작물을 갖다가 그 나라가 보호해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정신적 창작물 특허라든가 발명이라든가 디자인, 실용, 신안 이런 것 전부 다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를 갖다가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불법 행위를 갖다 당했을 때 그 나라가 치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요. 보상도 해주더라. 쉽게 구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치료도 해주고 구조금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변호사 개업입니다. 변호사 개업과 같은 거 이것도 역시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가요. 그 나라에 가서 변호사를 다 개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 변호사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변호사 개업하는 거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똑같이 의식주에 관련된 거 인간의 존엄을 갖다 다루는 것은 평등하게 주지만 예외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그 나라가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면 똑같이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상호주의한 제한입니다.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불법행위 구조금 지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적 창작물 보호, 무체재산권 보호라든가 변호사 개업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상호주의로서 제한한다. 자, 근데요. 외국인한테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외국인한테는.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절대로 주지 않는 권리가 있다. 절대로 주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건 안보를 이유로 하는 겁니다. 안보를. 우리는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적대적 세력이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3대째 돼지 같은 놈이 지금 통치하고 있죠. 3대째 돼지 같은 김정은 그놈이 적대적 세력을 갖다가 외국인을 통해서 뿌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못 갖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박 소유권, 선박 배조, 선박 소유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소유권, 요 항공기 소유권도 외국인한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선사, 이 도선사는요. 항구에다가 그 배를 갖다가 멀리 있는 배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그 자격증이죠. 그래서 항구에다가 배를 접안시킨다라고 하는 거, 접안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밑에 해초라든가 그다음에 뭐 암초 같은 거 있죠. 이걸 갖다가 적절히 피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다 밑 땅을 갖다가 전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국인한테 주게 되면 적대적 세력을 갖다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요. 예전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외국인한테 허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주지 않았다가 지금은 법을 개정을 해서 외국인한테 인정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업권 허가가 있습니다. 광업권. 이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속에 파묻혀 있는 미채굴 광물을 갖다가 캐내는 거죠. 석탄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 캐내는 건데요. 예전에는 외국인한테 안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 놈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갖다 강제로 점령을 해가지고 전쟁 물자로서 전부 다 파갔죠. 파가니까 지금 우리가 삽질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전부 다 흙밖에 없죠. 거의 대부분 흙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시간이라든가 경제적 손실을 낭비하지 말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찾아내게 되면 그걸 갖다가 사이좋게 나눠서 써도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한테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가 있느냐? 공증인 자격 취득입니다. 공증인 자격. 이 공증인 자격 취득인데요. 이 공증인, 공적 증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변호사 같은 거죠. 또는 감리사 같은 사람들이요.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성수대교라든가 삼풍백화점을 따가 건설한 건설사가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 건설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외국에서 뭐라 그래요? 너네 나라 것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무슨 사고를 저지르려고 그래. 너네는 빠져. 너네는 빠져.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사할 테니까 너네가 감독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공증인 자격. 그래서 광업권이라든가 공증인 자격은 예전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지금은 허용을 해준다. 그 다음에 나오면 안 되는 건데요. 이걸 딱 한번 출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토지입니다. 외국인 토지.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하는 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법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데요. 이 토지는 부동산이니까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받는 거죠.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체결이라는 얘기는 계약서를 쓴 날이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시장이 됐든 그 다음에 군수가 됐든 그 다음에 구청장, 요 지자체,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한테요 신고함으로써 신고만 함으로써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 상호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부동산을 다 취득할 수 있으면 그 나라 외국인도 들어와서 취득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취득하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나서 그 60일 이내에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신고를 했다가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거 우리 선생님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왼쪽에 88쪽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출됐던 부분이니까 기출됐던 부분은 출제위원들이 이런 부분 지금 공부 안 할 수도 있어 해가지고 낸다는 얘기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도표 밑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갖다가 취득을 해서 외국인이 돼서 국적이 상실이 됐다고 한다면 이때 대한민국 내에 가지고 있던 재산적 권리는 3년 이내에 전부 다 양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적 권리는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제3장 행위능력 나와 있습니다. 행위능력은 자기가 원하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위능력, 이러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행위능력자, 그래서 혼자서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제한능력자,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행위능력자라고 하고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제한능력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89쪽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는요, 제한능력자 제도라고 하는 걸 두었습니다. 제한능력자에 관련된 규정,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행위 능력이 있으면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행위 능력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러한 행위 능력자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단독으로 유효하게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제한능력자 이렇게 부릅니다. 제한능력자.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판단하는 것은요,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요, 오로지 나이, 연령하고 가정법원의 심판 요 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다, 그 다음에 미리 대학교에 들어가서 영재 소리 듣는다, IQ가 높다, 재산이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는요, 19세 아닌 자들, 19세 미만인 자, 18살까지는 우리는 획일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갖다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상태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갖다가 받지 않으면 행위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갖다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심판 개시를 갖다가 받지 않으면 여전히 능력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갖다가 받은 사람을 따라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요,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요 사람들, 요 세 가지만 제한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14조의 2라고 해서 새롭게 신설된 조문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피특정 후견인이 있어요. 피특정 후견인은
요 사람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요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피특정 후에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시중에 학원 강사들 가운데 이거 틀리게 강의한 사람이 거의 99%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법을 갖다가 제정한 분, 그 다음에 법을 갖다가 그 법을 출제한 교수 전부 다 같이 대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법대 교과서는요, 전부 다 요 세 가지만 제한 능력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한 능력자 혼자서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연령과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판단한다. 무조건 나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미성년자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이때 심판받은 자가 있죠.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누구냐 그러면 성년 후견 심판받은 자. 피한정 후견인 그럼 누구요?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 심판받은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한능력자 규정을 했다가 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제한능력자 규정을 둔 목적. 이 제한능력자 규정을 했다가 둔 목적은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상태가 뛰어난 능력자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날려버리고 손해를 갖다 입게 되면 자본주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하게 됩니다. 상태가 뛰어난 사람하고 상태가 부족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태가 뛰어난 사람이 이득을 많이 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제한능력자를 갖다가 특별히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제한능력자 요 규정을 갖다가 둔 목적은 제한능력자 자신의 재산 보호가 목적입니다. 재산 보호가 그 목적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도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한능력자 자신의 재산 보호가 목적이죠. 제한능력자 자신을 갖다가 보호하는 거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 상대방을 딱 보호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자기가 주장했던 계약이 유지되지가 않죠. 따라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챙겨주지만 상대방한테 손해를 강요하는 거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도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 질서라는 것다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려가지고 제한능력자 개인을 보호하는 거니까 전체주의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개인 보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개인 보호에서 나온 거요. 우리가 개인 보호는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전체주의는요, 전체 질서를 갖다 위해서 그 사람 개인을 희생시키는 게 전체주의예요. 따라서 상대방 보호도 아니고 거래 안전과도 무관한 것이고 신의식과도 무관한 것이고 그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요, 재산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요 제한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피성년인, 피한정인 요 규정은 재산행위에만 적용이 됩니다. 재산행위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것들은 요 규정을 써먹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아요. 다른 규정을 갖다가 다른 데는 안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적 계약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요때 다른 부분에는 요 법조문을 갖다가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안 쓰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사실행위에도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인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가족법상의 행위에서도 역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불법 행위에도 역시 제한능력자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산행위에는 요 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써먹는 거죠. 재산행위의 법을 써먹으니까 재산행위는 단독으로 못한다. 그러나 요때 사실행위라든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라든가 불법행위는 요 규정을 안 써먹는 거죠. 안 써먹으니까 요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실행위라든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라든가 불법행위는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가 멋대로 계약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계약하게 되면 불리하면 취소할 수가 있죠. 왜?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그러나 여기 사실행위는 미성년자라도 다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사실행위가 뭐냐? 사실행위는요. 현재 지금 직접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직접 하고 있는 거. 현재 직접 하고 있는 행위들이 숨 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거, 그 다음에 물건 점유하고 있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당연히 마시고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건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행위는 미성년자가 당연히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가족부상의 신분행위죠. 가족부상의 신분행위. 그래서 혼인을 하겠습니다. 약혼을 하겠습니다. 양자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성년자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불법행위. 미성년자도요, 예, 성년자가 되기 전에 칼을 갖다가 휘두르거나 불을 지를 수 있다라는 건 얘기예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그 불법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부정하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재산행위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미성년자 보기 전에 바로 위에 4번에 의사 무능력과 제한 능력의 경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 무능력하고요, 제한 능력의 경합이라고 하는 건요, 의사 무능력도 존재하고 제한 능력도 존재해서 무효와 취소 사유가 둘 다 존재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경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이때 을이라고 하는 요 미성년자가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상대방 병한테 헐값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1차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후견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친권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미성년자인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매매라고 하는 재산적 행위는 불리하게 되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리하면 잘했어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나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니까 이때는 취소를 하는 거예요. 이때 취소권자는 갑이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을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저질렀을 때는요, 법정 대리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동의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의받지 않은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를 만들어 제한 능력자가 멋대로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을이라고 하는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가 안 받은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상대방이 주는 술을 갖다가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꽐라가 돼가지고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팔아버렸어요. 꽐라가 돼가지고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팔아버리게 되면 의사 무능력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무효. 따라서 이때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에서 동의받지 않고 팔아버리게 되면 무효라는 사유도 존재하고 취소라는 사유도 존재하죠. 그럼 이때는 어떤 걸 주장하냐? 이거는 제한 능력자에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받지 않았으니까 취소를 합니다. 취소해도 되고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무효입니다. 무효를 갖다가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는데 이걸 갖다가 왜 구별을 하느냐? 이거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구별을 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요, 있던 날로부터 10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안 날로부터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또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면 10년이고요. 알게 되면 3년 동안 취소권을 다 행사해야 되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죠. 근데요, 무효는 시간적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이행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을 해버리게 되면 시간과 상관이 없이 언제나 영원히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제한능력자 쪽에서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부분 때문에 구별을 해준 겁니다. 자, 고생을 하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미성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